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예술 분야 글 읽기 천재교과서 3-1인데 마우스 어디 갔니? 아이고,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은 앞에 부분 101페이지죠 101페이지 보시면은 인문예술 분야라는 걸 이제 읽는 걸 어떻게 알려줄 건데, 뭐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비문학을 여러 풀어봤으니까 딱히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뭐겠습니까? 인문학은 뭐다? 이런 거다. 인문학은 이거고 예술은 이런 거다. 딱히 중요한 부분이 없어요.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예술 분야의 글. 인문예술 분야는요, 다음과 같은 세부 분야의 단어, 탐구한 글이 포함된다라고 해서 여기는 그냥 궁금함을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건 여기에요. 여기도 별 중요한 게 없어 보이지만 왜 중요하냐? 이게 마지막 때문에. 그러면 인물 분야의 글은? 인문예술 분야의 글은 왜 중요하냐? 여기부터입니다. 삶을 성찰하고 인간이 이해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인간과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예술적 수양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까지가 뭡니까? 이 글을 읽는 효용이죠. 어떤 글? 인문 예술 분야의 글이 주는 효용. 이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왜 읽어요? 이거 때문에 읽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바로 나오는 본문이죠.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르누아르, 삶의 기쁨을 노래하던데, 르누아르는 일단 화가입니다. 근데 이 화가가 어떻게 해서, 뭐야, 왜 다시 돌아가? 어떻게, 고통 속에서도 그림을 그렸다라는 그런 철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철학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르누아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야겠죠. 그래서 1문단은 그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줍니다. 19세기 중후반 프랑스에서는 고전적인 엄격한 규율을 요구하는 사실주의 화풍의 아카데미즘을 벗어나 한층 더 자유로운 표현을 찾는 다양한 미술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보다 인상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들을 얘기해 줄 겁니다.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는 피사로, 모네, 드가, 시슬로, 그리고 르누아르가 있다 하면서 인상주의 화가들 나열.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열거죠? 열거. 열거. 그래서 우리 르누아르가 여기 있네요. 르누아르. 아, 이게 르누아르 피에르 아가스티, 성인가봐요? 미들네임이랑? 본 차이나로 유명한 프랑스 리무즈의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리무즈 자기 화곡으로 그림에 입문한 이후 평생 소박하고 성실한 장인 정신으로 작업에 임했으며 오로지 회화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르누아르가 어떤 예술관을 가졌는지 잠깐 나오죠. 우리는 이걸 합시다. 어디 있어 이거? 평생 어쩌고저쩌고 있을 텐데 여기죠. 자, 여기서부터 괄호를 쳐놓으세요. 쭉 갈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면요? 화폭에 담아냈다까지 여기 하고 같이도 앞으로 읽을 게 그건 뭐냐? 르누아르가 예술 작업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르누아르가 예술 작업에 임하는 자세. 자, 계속 할게요. 그래서 나이 40세가 넘어 명성을 얻고 경제적 여유가 생긴 후에도 그는 규칙적이고 정돈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생겨도 계속해서 바뀌지가 않았죠. 사람이 뭐 돈이 많이 벌면 바뀐다고 하지만. 그는 카페, 공원, 거실, 무도회장 등 마치 골목길에서 마주칠 것 같은 일상생활과 사람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르누아르는 보통 어떤 거를 뜻해요? 일상생활과 여기 르누아르의 주 소재죠. 르누아르의 주요 소재, 르누아르의
주요 작품 소재입니다. 르누아르의 주요 작품 소재들. 일상적인 것들을 많이 그리셨나봐요. 자, 그래서 1문단은 그냥 단순히 르누아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단히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가 어떤 그림들을 그렸는지 직접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사례는 뭐가 있습니까? 피아노 치는 두 소녀가 우리 첫 번째 사례로 이어지게 됩니다. 피아노 치는 두 소녀는 프랑스 정부에서 파리 룩셈부르크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 의뢰한 작품으로 미완성작인 이 그림에서 배경의 거친 붓터치와 여백은 전경의 두 소녀를 더 돋보이게 해주고 화면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누구 생각? 얘는 글쓴이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글쓴이 생각 하나 둘 셋 있거든요. 씁시다. 그래서 어디 갔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쭈쭈쭈쭈쭈쭈쭈 자, 글쓴이 생각. 글쓴이 감상이라고 쓰는 게 낫겠죠? 글쓴이의 감상. 그쵸. 글쓴이의 감상 1. 그래서 흰 드레스를 입은 긴 머리의 소녀는 오른손으로 피아노 건반 치고 왼손으로 악보 잡고 있고 그녀 옆에는 뭐 오른손으로 의자 등을 잡고 있고 팔꿈치 기다리고 선체에 소녀와 함께 악보로 있는 갈색 머리 소녀가 있다. 소녀 앞에는 소녀가 있네요. 자, 이 부분 있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네 줄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작품 소개고요. 작품 설명. 왜냐면은 뭐 근데 우리는 그 책에 있죠. 그림으로 나와 있죠. 그거를 그냥 설명을 한 거고요. 이 두 소녀의 성답고 사람스러운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건 누구 생각? 글쓴이 감상이죠. 글쓴이 감상. 글쓴이 의 감상. 아유씨 글씨 좀. 글쓴이 감상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배경의 추상적 이 바로도 뭐야? 글쓴이 감상 세 번째죠. 그래서 글쓴이 감상 세 번째 하면서 이 피아노 치는 두 소녀를 가지고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르누아르의 화폭, 그러니까 르누아르는 어떤 것을 많이 그리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 그립니까? 소녀를 돋보이게 해준다. 즉 그리는 대상을 돋보이게 해주고 화면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사로잡는다는 뭐 이랬으니까 당연히 사로잡고 그 다음에 배경은 추상적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배경을 중심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대상을 중심으로 그린다라는 거를 우리는 눈치를 챌 수가 있죠. 그거 어떻게 알아? 소녀를 돋보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배경은 추상적으로 그려요. 그걸 통해서 르누아르는 어떤 대상의 인상을 좀 뚜렷하게 그리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자, 이번에는 어떤 그림을 예시로 들을까요? 기타를 연주하는 스페인 소녀랍니다. 기타를 연주하는 스페인 소녀에는 머리에 붉은색 두건을 두르고 그 위에 검은 모자를 쓴 화려한 투사 복장을 한 사랑스러운 소녀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자 여기부터 또 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디서 여기까지 같은데요. 쭉 이 부분이 뭐냐 또 작품 설명할 겁니다. 자, 이 작품 설명 부분은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 손은 포동포동한 손으로 스페인 사람들의 가장 아까운 악기이자 고독한 예술가의 인생의 동반자인 기타를 정성스레 연주하며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감상인데 이 감상 보시고 또 뭘 찾아야 돼? 르누아르 그거 찾아야죠. 르누아르의 그 그림 뭐라 해야 돼? 화풍? 화풍을 찾아야죠. 이 그림에도 역시 우울한 분위기의 정취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소녀가 있을 뿐이고 이 생기 넘치는 소녀는 존재 자체가 생의 예찬이다. 여기서 어디서 많이 본 위에 글쓴이의 감상 1이죠. 근데 아까 위의 감상이랑 비슷하네요. 밝은 색채에는 삶의 기쁨이
그리고 붉은기가 도는 포동포동한 소녀에게서는 젊음이 느껴지면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글쓴이 감상 둘. 이거는 두 번째 감상입니다. 지웁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세 번째가 나오죠. 자, 이번에는 화병의 꽃이라는 그림입니다. 얘는 활기찬 생의 찬미가 연상되는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보시면 진짜로 그냥 꽃을 이거 되게 잘 그렸네. 자, 활기찬 생의 그림. 이거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글쓴이의 감상이래요. 그냥 그림으로 자 여기가 유래는 만바라였다. 이건 뭐예요? 작품 설명. 이거 정말 심플하네요. 이번엔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듯 애정어린 붓터치로 그린 꽃은 알록달록 채색한 솜사탕과 같고 풍성하고 푹신한 느낌을 전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아하니 얘가 글쓴이 감상 두 번째고. 삶 속에서 항상 기쁨과 긍정을 찾으려 하는 르누아르가 여기서 그려낸 것은 수백 년간의 유럽의 화가들이 즐겨 그려온 바니타스 주제의 인생무상, 즉 아름답게 만발하였다가 곧 져버릴 꽃의 덧없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원래 그렸던 꽃들은 다 뭐예요? 피고 지면 그만인 것, 그러니까 이런 허무함을 나타냈다라는 건데, 이게 아니라 비록 비참한 죽음의 순간이 올지라도 이 순간만은 그 아름다움과 매혹적인 향기로운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는 꽃에 대한 예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글쓰미 생각 세 번째입니다. 글쓰이의 감상 3.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세 개를 봤는데 이 세 개를 봤으니 이제 뭐를 얘기할 겁니까? 르누아르의 그 얘기를 해주는데 아직 문단 안 끝났습니다. 르누아르의 화풍, 르누아르의 그림 특징, 그런 걸 얘기해줘. 그러면서 이제 조금 좀 심오한 얘기를 하죠. 비록 세상이 인간에게 던져주는 것이 일시적이고 부질없는 것일지라도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에 감사하고 즐기라는 낙천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자,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르누아르의 어떤 그림? 무슨 화병? 화병의 꽃을 보고 알 수 있는 르누아르의 인생관이에요. 르누아르의 아씨 팔 아파 인생관.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 르누아르는 어차피 덧없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행복을 최대한 누리라고 일러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이거 중요한 거죠. 르누아르는 어차피 덧없는 것이라면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행복을 최대한 누리라고 일러준다. 이보다 르누아르의 인생관. 쓰세요. 자, 썼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그림은 영혼을 씻어주는 환희의 선물이어야 한다 라는 거는 누구예요? 르누아르의 예술관입니다. 그래서 르누아르는요
무엇을 통해? 그림을 통해 고통을 예술로서 승화한 사람이에요. 자, 이거 여기다 좀 쓸게요. 뭐랄까. 그림을 통해. 그림을 통해 고통을 예술로서 승화한다가 고통이 극복인 거 아시죠? 승화. 그래서 이게 루누 왜 이름이 네 글자냐 쓰기 저게. 예술가입니다. 그의 진지하고 낙관적인 예술 철학은 실로 깊은 감동을 준다. 하지만 그가 밝고 행복한 그림들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체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온갖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켜 극복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는 1980년도부터, 자, 여기부터 1890년도부터 류마티즘으로, 이게 뭐냐면 근육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류마티즘으로 손가락이 비틀어져 붓을 손목에 묶고 작업하였으며, 그 후에는 퇴행성 류마티즘 증세가 더 심해져 다리가 마비되어 휠체어에 의존하면서도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한 그 어린 두 아들이 1차 세계대전에서 부상을 입고 부인 알린이 당뇨병으로 사망하여 홀로 남게 된 순간에도 그가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삶의 의미인 그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괄호 어디서 다 들을래? 여기서 닿죠. 그러니까 르누아르는 고통을 안 겪어본 사람이야? 아니야. 누구보다 고통을 더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도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고통. 그래서 모레 우리는 곧 그 자신이 가장 깊은 고통을 겪었기에 그는 진정한 행복의 모습을 그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멋있는 분이죠. 고통은 피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하라라는 거죠. 어차피 못할 거면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라. 진정한 행복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에 대한 고통. 예술에 대한 고통을 극복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그려낼 수 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르누아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지문 자체에서는 뭐 우리가 이제 인문 예술이 이제 종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르누아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알아주는 거로, 그 사람의 철학이나 예술관이라든지, 그러고 예술 지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뭐 미적 가치라든지 아니면 그 그림에 있어서 뭐 그림체가 뭐, 그래서 우리 아까 했었잖아, 인상주의가 도대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자의 성악설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예술 지문과는 달리 이번에는 그냥 인문 그 자체입니다. 이거 예술 1도 없어요. 앞에는 그냥 르누아르의 어떤 예술관, 인생관 그런 거 보면서 좀 뭐 인문틱 하기도 했는데, 얘는 그냥 생 인문이에요. 보자.
일단은 성악설 선선설은 아시죠? 성악설은 이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나쁜 새끼다. 성악설. 이게 누구냐면 순자고요. 맹자는 아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착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때가 탈 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러면 한번 어떤지 봅시다. 우리는 제목이 순자의 성악설이니까요. 뭐 그냥 대놓고 맹자 까겠죠? 까기라기보다는 순자 쪽에서 얘기를 하겠죠. 한번 봅시다. 자,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한 것일까요? 순자도 맹자와 마찬가지로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 이거는 둘의 공통점 얘기를 하려나 봅니다. 자, 여기 순자와 맹자의 공통점입니다. 순자도 맹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을 선천적으로 규정합니다. 본성이란 배우거나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라고. 단 차이점은 뭐야? 나쁘냐 착하냐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지만 나오죠. 이런 거 나오면은 뭐야? 반대 표지죠. 그렇지만 인간의 도덕적 측면에 주목한 맹자와 달리 순자는 배고프면 처먹고 추우면 따뜻하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생리 욕구에 주목을 했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뭡니까? 차이점이에요. 맹자는 이런 거에 했어요? 순자는 생리적 욕구, 맹자는 도덕성에 기초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순맹 차이점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도덕적인 측면은 맹자입니다. 맹자. 그 다음에 순자는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다르죠. 순자는 생리적인 욕구, 도덕적인 측면은 여기 맹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 욕구는 귀가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눈이 좋은 빛깔을 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 감각기관의 이기적 욕구하고 통합니다 라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그렇죠. 귀는 항상 좋은 것만 듣고 싶어요. 옆에서 막 시끄럽고 깽가라지고 실판 굽는 소리 벌써 싫어 짜증나. 그런 거 싫어한다란 말이에요. 우리도 다 그렇다라는 거야. 누가 맛있는 거 먹고 싶지 맛없는 거 먹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뭐다? 순자 때는 성악설이기 때문에 그거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도 불사하지 않겠습니까? 읽어볼게요. 순자는 이러한 생리적 욕구를 바탕으로 한 이기심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욕구대로 간다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순자가 볼 때 이러한 본성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네요. 어디 갔니? 여기부터 여기까지 순자의 성악설에 대한 근거겠죠. 자, 봅시다. 순자가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말한 이유, 말한 근거? 근데 생각해봐.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들이 악한 행위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착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면은 이처럼 스스로 자신의 악한 본성을 거스르는 착한 행위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그러면 순자의 말은 틀렸냐라는 건데 순자는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순자는 인간의 마음을 성정려 위의 네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네 부분은 마음이 움직이는 순서예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이거 먼저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봅시다. 자, 첫 단계인 성은 뭐래요? 성은 기본적인 부분으로서 삶의 자연스러운 본질이 날 때부터 지닌 본성이다. 그러면 성이 얘기한 건 뭐예요? 본성입니다. 본성.
앞에서 보았듯이 배고프면 먹고 싶고 목마르면 마시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은 생리적인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은 뭐예요? 밖에 있는 사물들과 만나서 생기는 감정이다. 이런 거 다 이렇게 해야죠. 정은 감정. 좋다 나쁘다 노엽다 슬프다 즐겁다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려가 뭐야? 감정이 생긴 뒤에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본성이야. 배고파. 그 다음에 빵을 보면 좋아. 정. 그 다음에 빵을 먹어 말어. 선택. 려. 그 다음에 넷째는요. 위는 먹어 말어 한 다음에 실행을 하는 의지적인 실천. 오케이? 설명 끝났습니다. 직접 대입해 볼까요? 그래서 위에서 말한 네 가지를 설명을 사례를 들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얘 내용 전개 방법은 예시겠죠. 내용 전개 방법 예시. 봅시다. 그래서 자, 지금 내가 4일 동안 아무것도 못 처먹었다. 본성은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이건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다. 이거는 뭐예요? 당연히 성이다. 성에 성 사례라기보다는 성 예시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그때 떡과 음료수를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감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 뭐야? 정예시. 그리고 내가 당연히 먹을 자격인데 누군가가 부당하게 먹지 못한 게 한다면 야마가 돌 것입니다. 야, 정예시 졸라 긴데? 여기까지인데? 야마 돌고 뭐 먹을 차례가 오면 기쁘다 즐겁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감정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곁에 자기보다 더 불쌍한 어린아이나 노인이 있다면 고민에 빠지죠. 그렇죠. 이게 뭐야? 선택의 기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냐 쭉쭉쭉 가면은 그래서 먹거나 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혼자 다 먹어버리거나 주인이 오지 않으면 그냥 먹고 달아나가는 것이 본성에 충실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뭡니까? 이게 려예요, 려 예시인데 이거 봐봐. 이건 그냥 성악설이잖아요. 그래서 씁시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의 근거.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본성의 욕구와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굳센 의지로 본성을 억누르가며 참아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뭐다? 예시. 다 구체적 예시로 다 얘기를 해줬죠. 이렇게 참는 작용이 순자가 넷째 작을 파악한 위이다 라고 다 얘기했네요. 결국에는 맨 처음에 뭡니까? 감성, 성,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좋은가 싫은가? 정, 그게 정해지면 이걸 할까 말까? 려, 그 다음에 이거를 직접 하는 거나 직접 안 하는 거 위로 나뉘는 거죠. 순자는 본성대로 가면 결과가 악이고 본성을 거스르는 의지적 실천대로 가면 성이기 때문에 성은 악이고 위는 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의자 어디 갔어? 이걸 밑줄 칩시다. 성은 아니고 위는 선이다. 선은 악, 위는 선. 왜냐면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본성대로 가기만 하면은 악인 거고 그 반대로 의지를 통해서 이렇게 참아낸다고 하면은 선인 거죠. 순자가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았다고 해서 본성대로 살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악설이 나쁜 게 아니라고. 그 얘기는 의지적 실천을 통해 본성이 가져올 만한 결과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순자의 철학은 위에 그 가치가 있으며 그 점에서 순자의 철학은 의지에 기초한 실험이다. 의지에 기초한 철학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왜? 이거는
인간의 본성은 나쁘다. 그런데 의지를 강조한 거지. 나쁘니까 본성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 실천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한 게 성악설이에요. 인간은 다 태어날 때부터 나쁘니까 다 뒤져라 이게 아니라고. 보자. 그 다음에 봅시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착하다고 한 맹자의 주장을 본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을 했답니다. 사람의 타고난 본성과 후천적인 의지에 따른 노력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맹자에 대한 비판. 근데 또 우리가 지금 순자 얘기 들어서 그럴듯해 보이지, 이따 또 나중에 또 만약에 맹자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순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끝이 안 납니다. 그리고 맹자의 말대로 본성이 원래 착한 것이라면 인간의 대부분은 태어나면서 바로 자신의 착한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라고 비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판의 근거 1이에요. 왜? 본성은 악이기 때문에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그 본성을 다 잃어버리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자기는 성악설이니까. 뭐야? 이 인간 본성이 착해?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다 잃어버리는 거네? 왜? 나는 성악설이니까. 그래서 미쳤어요. 이거 뭐야? 계속 읽어볼까? 또 인간이 본래 착한 존재를 애초부터 훌륭한 임금이나 좋은 제도 따위는 필요가 없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비판의 근거 1, 2예요. 그냥 의미 없이 비판 때리진 않습니다. 비판의 근거 1, 여기는 2. 봅시다. 그래서 맹자는 모든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강조점은 군자에게 두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높은 사람이 다 해쳐먹는다는 소리예요. 인간의 본성에 생리적인 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생리적인 면이 본성인 사람은 소인이고 군자는 도덕성만이 본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차별이네. 자, 괄호 칩시다. 어디까지? 여기까지죠. 그래서 맹자는 오히려 신분제를 옹호하는 게 맹자 주장의 한계죠. 맹자 주장의 한계 1. 소인과 군자 본성의 차이를 두었어요. 적용되며 신분제 옹호. 그 다음에 그래서 맹자는 사실상 군자의 도덕성만을 인정한 것이며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는 도덕성에 근거한 군자의 교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자질만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순자는 어떨까요? 순자가 본래부터 악하다고 한 본성은 그 누구의 본성을 가리킬 걸까요?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의 본성을 악하다고 본 겁니다. 모든 사람의, 그러니까 순자는 그냥 물불 안 가렸다고, 그냥 야 다 나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순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고 합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의 표본이었던 요순의 본성과 가장 악한 사람의 표본이었던 걸 임금이나 도적의 본성이 같았다고 봤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묘순이든 도척이든 그냥 다 똑같은 새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누가 실천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얘는 착해졌고 얘는 나빠졌다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본성 자체는 똑같지 않고요. 순자가 같다고 한 본성은 당연히 생리적 감각적인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 성정리의 위죠. 성정려위, 성정려위에서 순자가 같다고 본 것은 당연히 생리적 감각, 본성이죠. 그래서 본성 아까 뭐였어요? 그 도덕성은 본성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의 결과인 셈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위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 위를 거스르면 선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인간의 본성은 다 나빠. 하지만 얘는 왜 사람들이 좋아하고 얘는 나빠? 얘는 위를 실천했고 이 새끼는 안 했기 때문이다. 얘는 본성에 충실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3-2단 3-1단원이니까 뭐냐 이거 3-1단원이죠? 인문 예술 분야 끝났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수고했습니다.